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들어보고 건강 정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문 열기 전에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까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장맛비 소식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또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를 텐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남쪽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휴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장맛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 중반까지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논란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사망 경위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교육청과 교육부에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망 경위에 대한 파악은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사의 유족 측이요, 경찰에 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와의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해서요, 이 올해 2년차 신규 교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인의 죽음 직후에 교육계에서는 교단에 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신규 교사가 학교 폭력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특정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게 추모 과정에서도 또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이 애도 물결이 전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사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이 추모 이미지로 바꿨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그런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사 A씨는 SNS 프로필 사진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리본을 이렇게 사진을 변경을 하고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필을 확인한 한 부모가 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사진을 내려달라라는 민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화환과 꽃다발을 멈춰달라라는 글을 맘카페에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자기 아이만 생각한다며 여론의 문매를 받자 글을 삭제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학부모지만 네. 이게 도를 넘을
20대를 봐요. 여기도 나왔지만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만.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공간이잖아요. 네. 내비둬야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이상하면 그때 조금 간섭하는 거지 사사건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군대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훈련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요즘 학부모가 아니지 그렇죠. 그거는. 네. 병사의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학교 공간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시죠. 네, 다음 이슈는 직장 내 꼰대 1위입니다. 이 직장인 10명 중 3명은요, 내 스스로를 꼰대로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이 기성세대의 낡은 사고를 풍자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 한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에 있는 만 20세에서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 간 인식 차이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중 꼰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63.4%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꼰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5.3%가 상사를 꼽았고요. 그 뒤를 이은 것이 동료, 또 그 다음에는 부하 직원, 후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조사 결과 중에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인 G세대의 응답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5.1%가 이 상사를 직장 내 꼰대다 이렇게 응답한 것과는 달리 G세대 응답만 보면 오히려 이 동료를 꼰대로 이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 더불어 직장 내에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이렇게 응답해서 전체 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G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꼰대가 안 되는 방법은 모범을 보여야죠. 네. 그래야 뭐 말이 먹힙니다. 자기는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포라고 그러면 저 그냥 꼰대죠. 안 듣죠. 네. 늘 꼰대가 안 되기 위해 삼가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물가 상승 속 이 취준생 3중고입니다. 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서요, 이 취준생들이 시험 응시료 올라, 교재비 올라, 심지어 이 외식값까지 오르면서 3중고를 토로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취준생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 이 외식 물가 상승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 외식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6.3% 올랐고 이는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이 취준생들이 모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밥값 아끼는 법 좀 공유 부탁드린다라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취준생들은 가뜩이나 좁은 시험문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 밥까지 굶어가며 공부해야 한다라면서 이 한 달에 식비만 5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식비도 그렇지만 사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시험 볼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응시료도 부담이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취준생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봐야 되는 시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험 응시료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토익 응시료가요. 44,500원에서 48,00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서 지난해 7월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올해 1월 오픽 또한 인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 시험에서도요. 응시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학원 수강료 올라 이 교재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취준생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경쟁 이렇게들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진짜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관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이기적인 이웃의 황당 경고문입니다. 이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쌓아놓고 이 비를 맞게 하면 CC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런 집 처음 봅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이 비상구 계단 아래로 자전거랑 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는데 이 또 다른 사진 속 경고문에는 창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 책임 묻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공간이면 그럴 수 있거든요. 황당하네. 근데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을 가져다 놓고 경고문까지 붙였습니다. 이런 뻔뻔한 경고장을 붙인 이웃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한 공동주택의 주민이요. 날씨가 더워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담배를 원하는 곳에서 피울 권리가 있다라고 운운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 글 작성자가 담배 냄새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다. 요즘 날씨가 더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겠다라는 경고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상식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 황당하네요. 이게 상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이고 오늘 참 이게 뭐야.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인 씨는 혹시 헬시 플레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건강한 이런 헬시하고 네. 기쁨 이런 플레저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네. 기쁨, 즐거움을 느끼면서 건강을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네. 이런 헬시 플레저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권영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네. 이 사진들을 먼저 봐주시겠어요? 이분들 저랑 같은 라인 아닙니까? 이 잘생기고 예쁜 라인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아, 덧니가 근데 매력적이기도 한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이분들이야 워낙 철저하게 관리할 테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덧니는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음식물이 잘 끼고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입냄새를 유발하거나 충치나 각종 잇몸 질환뿐만 아니라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의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외모가 민감한 어린아이들에게 덧니는 말할 때나 웃을 때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을 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덧니도 일종의 치아의 일종의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덧니는 왜 생기는 거예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 나올 때 네. 치아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것이 덧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밖에도 악궁이라고 하는 치아를 감싸는 잇몸뼈가 좁은 경우에도 덧니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덧니가 생기기 전에 예방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 송곳니가 다른 치아들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덧니라고 부르는데요. 악궁을 넓혀줘서 송곳니가 나올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덧니가 나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송곳니 있는 부분이 덧니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송곳니만 덧니가 돼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 큰 앞니가 나오고 다음으로 측절치라고 부르는 두 번째 작은 앞니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덧니가 나기도 합니다. 작은 앞니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송곳니는 다른 영구치들에 비해서 늦게 나오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덧니로 나오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송곳니만 덧니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덧니 때문에 이 병원을 찾는 환자분도 많이 있나요? 실제로는 어때요? 첫 번째 사진은 8세 여아 작은 앞니가 바깥쪽으로 덧니가 난 경우고요.
두 번째 사진은 13세 여아로 작은 앞니가 안쪽으로 덧니가 나고 송곳니가 바깥쪽으로 덧니가 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이게 덧니입니까? 네, 궁금하실까봐 덧니 자가진단법을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과 달리 최근에 나타난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치아가 서로 겹쳐져 있다. 예. 둘, 삐뚤빼뚤한 치아에 음식이나 치석이 잘 낀다. 셋, 앞니가 고르지 못해 웃을 때마다 신경 쓰인다. 넷,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보다 안쪽에 있다. 다섯, 아래 위 앞니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떠 있다. 제 딸 같은 경우 보니까 2개인데 이러면 덧니인가요? 네, 여기서 2개 이상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덧니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아하.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덧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확 뽑으면 되는 겁니까? 발치가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선택지는 아니고요. 성장기 아이들, 약 7세에서 9세 정도 아이들은 악공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면 덧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철길 깐다고 표현하듯이 눈에 많이 띄는 브라켓 장치를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눈에도 덜 띄고 탈착이 쉬운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씁니다. 투명이라서 뺐다 꼈다 하면서 눈에 티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화 1차 교정을 통해서 추후 발치 교정의 진행 확률을 낮출 수 있고요. 1차 교정 시기를 놓치고 이미 삐뚤빼뚤하게 덧니가 났다면 2차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삐뚤빼뚤한 정도와 돌출입 정도에 따라서 발치 또는 비발치 교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예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치아가 나는 걸 어떻게 뭐 예방을 할 수는 없겠죠? 덧니를 예방할 방법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유치를 빼줘서 연고치가 바른 위치로 자라도록 유도해 볼 수 있고요. 만약 공간이 부족해서 덧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악공 확장을 통해서 치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덧니가, 저희 딸이 덧니가 이렇게 나 있는데 덧니 여기 그냥 이렇게 요거 하나만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인데 요거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은 웃을 때 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뭐 웃을 때 귀여우면 괜찮습니까? 본인이 만족한다면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 권영익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원만희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그 전에 이정수 씨, 네. 만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만세요? 이렇게요? 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 불쑥 찾아오는 동결견입니다.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 이거 큰 문제인데 동결견이 뭘까요? 어깨가 언다, 예. 붓는다라는 뜻의 동결견은 그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깨 관절낭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서 통증 그리고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는 질환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립니다. 50대에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50견, 저도 그렇게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30대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많이 이렇게 발병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보고 팔을 올려보라고 하셨군요. 그러면 이게 동결견이 생기면 이 동작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 만세 동작을 했을 때 네. 건측에 비해서 팔의 가동 범위가 이 돌아가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특정 범위 이상으로 내가 더 돌리려고 해도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결견, 50견은 초기에 염증을 동반하는 통증기, 그리고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동결기, 그다음에 서서히 풀려가는 회복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들이 처음 오실 때는 어깨가 굳지 않고 이 둔한 통증으로만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50견인가 다른 병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고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옆으로 누우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죠. 깨죠. 아프니까. 네, 아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빗거나 재킷을 입을 때 그리고 이제 운전하실 때 벨트 매려 팔을 뻗잖아요.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시고요. 선반인 물건을 내가 집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통증을 너무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진짜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딱히 구체적인 원인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추정해 볼 수도 없는 건가요? 아직 하나의 완전한 정립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만성적인 관절낭의 염증이 오십견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 당뇨병이나 갑상샘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좀 더 흔하고요. 장기간의 어깨 고정으로 인해서 오는 2차성 오십견도 있죠. 그렇군요. 아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오십견이 오셨어서 지금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이게 흔한 질병이죠? 50대가 되면 다 생기는 건가요? 다 생기진 않지만 상당히 흔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봐도 많이 앓고 계시는데요. 최근 건강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2021년도에 50견 진료를 받은 인원이 약 87만 5천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가 무려 14%나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결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대부분 너무 심한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시기 때문에 초기엔 적절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통증이 좀 감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절 구등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유착되어 쪼그라든 관절낭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부풀리는 수압팽창술을 통해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잘 안 되고 계속 안 돌아가면요. 마취를 시켜요. 마취를 시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고 근이완을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의사들이 직접 이 손으로 관절낭을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팍 소리가 날 정도로 풀어드리는 비관혈적 관절 수동술이라고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5, 6개월 정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반응을 안 할 경우는 수술적으로 두꺼워진 관절낭을 잘라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이 평상시에 수영이나 이런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예방이 될까요? 어디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죠. 평소에 가볍게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 가동범위라는 게 제일 큰 어깨 관절에 특히나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어깨가 굳기 전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전 지금 완전히 기억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깨 아프면은 영 불편하잖아요. 생활하는 게. 이게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때 어깨에 장기간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높지 않게 약 한 8cm 정도 되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주무실 때 옆에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보조 베개를 사용하시면 뭐 한결 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올려놓는 방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동결견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해결 방안까지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원만희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닥터하우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정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환 박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진료실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최은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이후로요.
무대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네. 근데 요즘에는 지방 공연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갈증이 많이 해소되긴 했는데요. 또 남이다 신곡 홍보도 하고 또 운영하는 랍스타 레스토랑도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자기 개발 또 요즘 좀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신곡 홍보 중이지만 또 이 다음 신곡을 위해서 또 곡을 초이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셨네요. 최윤아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제 진료를 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쭉 오셨습니다. 진료비를 먼저 받도록. 그렇죠. 아까 얼핏 얘기 나왔는데 보니까 뭐 남이가? 남이다. 남이다 한 곡 좀. 아 저요? 네. 이 아침에. 안 하면은 진료를 안 받습니다 오늘. 네. 자, 그럼 박수로 청할까요? 머물지 않고 떠나는 저 바람처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남이다. 이슬처럼 빛처럼 이 땅에 떨어져 만난 너무도 간절한 우린데 어쩌다 만날 수 없는 남이 되었나. 다시는 볼 수도 없는 남이 되었나. 남이다. 뱃물은 흐르다 강으로 바다로 만났듯 우리도 언젠가 스치듯 만날 남이다. 야, 이거 이 아침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감성이 비가 내려서. 너무 촉촉해. 네? 아, 이거 너무 감성적인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하죠? 방송은 해야죠. 이 감동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힌트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힌트 보여주세요. 샌들, 그죠? 요즘 많이 신는 신발의 종류인데요. 그러게 이거는 여름에 주로 신는 신발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발을 덮는 신발보다는 많이 오픈된 신발. 여름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저 무좀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윤아 씨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죠. 잠깐만, 무점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딱 보니까 신발 딱 나왔잖아요. 근데 신발은 제가 보기에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네. 발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거 발 딱 건강. 보니까. 발 건강. 건강. 자, 이거 가지고 모르겠고요. 다음 힌트 갑니다. 저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아이들 좋아해요. 알죠, 이재용 아나운서. 근데 저게 좀 끈적끈적해요. 거기 끈적끈적해서 머리카락에 잘못 이제 붙으면 네. 머리카락 잘라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근데 아니, 이게 앞서 나온 힌트랑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발 있을 때 그래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얘기가 됐는데 저거는 건강하고 도대체 뭐가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거? 끈적끈적? 끈적끈적한 거 뭘까요? 뭐야? 네. 이건 뭐 오늘은 힌트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끈적한 여름피, 당뇨 관리 비상입니다.
당뇨 관련된 거였어요. 끈적한 여름피? 끈적한. 여름이 되면 뭐 그럼 피가 끈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근데 이게 여름과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근데 요즘 더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법한 게요.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많이 덥죠. 근데 몸속에 있는 피가 정말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위하고 네. 연관이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요. 네. 사실 우리 몸의 이 혈액은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쭉쭉 나가겠죠. 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네. 이 혈액 속에 있는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당뇨 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이제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생활 습관 등등 관리해야 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여름처럼 이렇게 덥고 습할 때 더욱더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름철 확실한 당뇨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전체 이제 몸 전체 혈액순환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게 당뇨뿐만 아니라 건강상 주의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땀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일이 생기죠. 그 일이 생기면 혈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피가 이제 굳는 이제 응고돼서 몸 안에 만들어지는 이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심장에 생기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이 고온다습하죠. 고온다습하면 땀이 증발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정맥, 혈관들이 계속 확장하면서 실제로 뇌나 심장에 중요한 장기에 가야 될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이중고까지 심장에 부담이 되는 과부하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철에 끈적끈적한 피가 정말 여러모로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피는요, 우리 몸에서 이제 사실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겨울철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요, 겨울철 12월에서 2월 사이에 심혈관 질환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7만 7,021명이었는데요. 여름철, 그러니까 6월부터 8월 사이 환자 수를 보게 되면 8만 4,771명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여름철이 오히려 겨울철보다 훨씬 더 환자 수가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리고 방금은 심장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머리에도 뇌졸중에도 생길 수가 있죠. 머리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온도가 여름철 온도가 1도가 오를 때마다 뇌졸중 사망률은 무려 1.5%가량 증가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말초혈관이 확장하고 순환의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당뇨 환자분이라면 이런 여름 시기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심각한 돌연사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더 겁나는데 여름철 끈적끈적한 피.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면 더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은 전해질 이상이나 열로 인한 질환에 특히나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혈당 관리에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는 6명 중에 1명꼴인 570만 1천여 명에 달하고요.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한국인 2천만 명가량의 당뇨병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당뇨 관리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여름철에는 이제 피가 끈적해지면서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끈적해진 피가 어떻게 위험하다는 건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여름철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키워드 첫 번째는요, 바로 탈수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탈수에 빠지기 쉽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더욱이나 사실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잘 안 되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소변으로
사실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변량이 점점점 늘어나서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에 탈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수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뭐 일반적으로 여름철 땀을 육수라고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육수 많이 흘리고 땀 많이 흘리면 뭐 그냥 약간 좀 무기력한 이런 증상 정도 있는 건 아는데 당뇨 환자들은 뭐 다른 더 중요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탈수 현상은 여름에 흔하게 발병을 하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저질환 없는 분들도 여름에 땀을 한참 흘리고 나면 지치고 갈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맥박수가 뜁니다. 몸이 물이 부족하니까요. 이게 더 심해지면 혈압도 떨어져요. 그리고 소변색도 진하게 변하는데 이 문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우리 몸의 땀샘에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이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쉽게 온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땀을 배출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깨지다 보니 과도하게 땀이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완에 의해서 혈당마저 함께 변형되는 혈압도 혈당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두 번의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더 조심해야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름철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식단입니다. 식단. 식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름철 입맛도 없죠. 그리고 우리 뭐 땡기죠. 뭔가 시원하고 내 입맛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음식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일 수 있죠. 맛있도 맞아.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요즘 이제 카페 가면 저는 그렇게 복숭아 들어간 뭐 에이드, 과일 주스, 수박 주스 이런 거 엄청 먹거든요. 음료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좀 시럽을 첨가한 카라멜 마키토, 또 이런 거 먹어줘야지. 이런 걸 먹어야지만 또 피로가 좀 확 풀리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면서 한 가지 첨가되는 게 달달한 거. 맞아요. 그게 더 이 입맛도 자극하면서 시원한 무슨 청량감을 피로가 좀 없어지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탄소 조금 더 들어가고요. 아치, 예? 근데 이거는 갖가지 얘기들이 많이 신경 나오고 써야 있습니다. 네, 우리 식단 관리가 사실 당뇨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름철 어떻게 당뇨 환자분들이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하루 식사 열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좀 내가 얼마큼 먹었는지 체크하고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 무더위로 입맛을 잃었다는 핑계로 무절제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입맛이 없어서 식사가 부실해지거나 이 적절한 영양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색다른 식단이라고 해서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건강하지만 평소에 먹던 게 아닌 좀 색다른 식단을 해주시고 뭐 이제 폭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항상 일정한 약, 정량, 정시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생활의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내 식습관이 깨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요. 앞서 그 첫 번째 키워드였죠. 탈수와 관련해서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마시는데도 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갈증이 나니까 물을 한 잔 해야겠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갈증이 느껴진다라는 순간 이미 내 몸은 수분의 부족 상태에 들어간 거라서 주기적으로 특히 그 투석 치료를 받지 않는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물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갈증이 나기 전에 시간을 좀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물을 좀 드시는 게 좋은데 여름 되면 시원한 그런 탄산음료, 콜라라든지 뭐 사이라든지 이런 거 땡기지 않습니까? 아우 저거 정말 건강에 좋지 않는 행동이라서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저렇게 맛있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얼음 들어가 있잖아요. 사진만 봐도 시원해. 아우. 네. 액상과당이 굉장히 혈당이 안 좋은데 최근에는 당이 굉장히 적은 이온 음료도 요즘엔 당이 이제 적은 이온도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산수도 좀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갈증이 날 때 이제 과일을 좀 먹거든요. 또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과일이니까. 우리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좀 하나 착각하시는 게 난 과일을 먹으면 무조건 안 돼. 뭐 이렇게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과일을 드셔도 좋기는 한데요. 이제 과일은 이제 당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일의 종류나 또 양을 좀 적절히 지켜가면서 먹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1회당 이제 과일 섭취량을 한 50kcal 정도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듣고 집에 가면 내가 그만큼 먹어야지 하는데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지. 이게 어느 정도 양이에요? 네,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대략 자주 드시는 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50kcal에 해당하는 과일 양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수박 같은 경우는 한 조각. 한 조각? 너무 약해요. 네, 너무 약해. 참외는 2분의 1개, 그리고 키위는 1개, 사과는 3분의 1개, 그리고 딸기는 7개, 토마토는 2개. 이렇게 됩니다. 저 갈증을 유발하지. 조금 약간 간질만 나지만 네. 그래도 저 정도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 당 조절을 위해서 저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저렇게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요. 본인의 주먹을 쥐어보고 이 주먹 크기 정도의 과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 당질 섭취량을 한 12g 정도로 제한을 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드실 때 너무 단 과일만 먹거나 혹은 갈아서 마시게 되면 혈당을 급속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죠. 저는 이 계절 되면 꼭 수박만 보면 군대 때 수박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 써? 아니 그걸 배식을 하는데 수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여기 걸 줘야 되는데 이 인간이 여기 걸 준 거야. 나 수박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한 조각을 가운데 걸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판 날라갔잖아. 근데 그 정도로 여름철에 이제 시원한 과일을 네. 먹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주먹이 너무 작거든요. 그 요만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까지 끈적끈적해서 더 조심해야 할 여름철인데요. 당뇨 관리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네. 휴가철이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휴가하고 또 당뇨 관리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나? 있습니다. 제가 또 저희 집에 당뇨 환자분이 한 분 계셔서 아는데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요. 챙길 건 또 얼마나 많고 식단 관리도 그렇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네네.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좀 뭔지 좀 알죠. 그래서 여행을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은 좀 당뇨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배, 3배 더 많은 걸 챙겨야 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는 뭐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고. 네. 근데 여름철에는 더 조심할 게 많은 모양이에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주치 선생님들께 여름 휴가철 주의가 필요한 당뇨 관리 깨알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또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이제 슬리퍼 당뇨발 때문에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약간 이제 당뇨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슬리퍼니까 요거 딱 적어내. 당뇨 환자 슬리퍼 신어야 된다, 신어야 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체온이 높아지지 않게 시원한 슬리퍼를 신어라. 그게 맞지 않을까요? 다 시원하죠. 근데 다 뚫려지는 슬리퍼. 발에 상처 나면 안 된다면. 당뇨 발이 있으니까요. 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답은 뭐예요? 사실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이재용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슬리퍼를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입니다. 일단 이유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당뇨 발이나 우리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라고 얘기하는 자칫 잘못하면 내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는 질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슬리퍼를 여름철에 무조건 피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샌들도 여름에는 많이 신게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만 잘 신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일단은 골라주시는 게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슬리퍼에도 여름철에 우리 야외 활동할 때 많이 신잖아요. 안에 작은 돌멩이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았는지 항상 좀 깨끗하게 털고 신고 막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게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양말을 신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슬리퍼를 신으면서 양말 신으라는 것도 사실 그런데 양말 색깔도 하얀색을 신어서 상처가 났을 때 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슬리퍼를 신는 것도 요즘 좋고요.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트렌드이긴 해요? 양말 신고 샌들 신는 것도 트렌드예요. 흰색을? 네, 괜찮아요. 다양하죠. 트렌드라면 다행입니다. 네, 일단 당뇨 환자들은 발을 조심해야 하고 발에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분들은 일단 감각이 무뎌져 갖고요. 사실 본인이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면역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처가 이제 궤양이 되고 점점 심해져서 썩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무좀이나 습진에 의해서도 이런 2차 감염이 오고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잘 찾아오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당연히 잘 씻고 계시겠지만 씻고 나서 보습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 당뇨 관리하는 팁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죠. 자, 두 번째. 비행기 그림.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여행인가 뭐? 왜냐면 여름 휴가철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그렇게 비행기 타서 먹으면 다 맛있어. 야, 그 비행기 타서 먹으면 맥주도 맛있고 거기 뭐 이렇게 용기면 맞추는 거, 그 땅콩이도 그렇게 맛있단 말이에요. 마인드 주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 같은데. 네네. 비행기 타고 아주 멀리 갈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장거리 합니다. 비행시. 네네. 최민아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이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한동안 못 가다가 이제 억눌린 이제 장기 여행에 대한 갈증이 최근에 좀 많이 풀리면서 급격하게 장거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긴 비행을 할 때 챙기셔야 될 필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게 되면 당뇨 환자임을 알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 당뇨 인식표, 당뇨 환자라는 인식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뇨 수첩, 자기 식사나 인슐린이라는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 노트를 함께 적는 노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나 내가 어떠한 약을 먹고 있는지. 왜냐하면 인슐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슐린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약을 맞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서나 이런 처방전을 그 나라 언어로 혹은 영어로 번역을 해가신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인슐린은요 일반적으로 상온에 보관을 하는데 이 여행 과정에서 너무나 높은 온도 혹은 너무 낮은 온도에 들어가게 되면 약효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용 케이스에 상온 한 20도 이내에 보관될 수 있는 케이스에 꼭 보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낯선 여행지에서 여행하면서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럴 때 또 말이 안 통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행이라는 게 내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즐겁긴 하지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혈당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이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이 일상이 깨지는 여행이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혈당도 체크를 좀 하시고 활동량이 늘면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일이 생기면서 저혈당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탕 같은 간식을 좀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갈 때는 비행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데 그때 더 주의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행기에서 꼭 챙기셔야 될 게 바로 이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기내식도 많이 드시죠. 네. 그리고 이제 기내식을 먹으면 내 그 리듬이 깨지죠. 즉 6시간, 8시간 간격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12시간 혹은 2시간 간격이 깨지면서 혈당을 기내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실 땐 혈당 체크기와 그리고 인슐린을 반드시 함께 가서 여행을 즐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 당뇨 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죠. 네, 분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근데 복장이 수영복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지에서 하면 좋을 운동 뭐 이런 거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에 있어서 사실 규칙적인 운동,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휴가를 가서 운동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운동하고 나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뭐 탈수도 걱정이지만 사실 운동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위해서는 사실 운동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운동할 때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운동을 너무 뜨거운 낮 시간보다는 선선한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 네덜란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이렇게 이제 중도 이상의 신체 운동을 했을 때 그때가 혈당이 가장 잘 떨어졌다고 하죠. 뭐 여행지 가서 저녁 먹고 그 경치도 볼 겸 네. 산책 좀 하고 이러면서 몸 좀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재용 MC님, 우리 최윤아 씨 네. 앞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가서 좀 배우고 오세요. 네. 자, 혈당 떨어뜨리는 운동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저는 여행 안 갈 거니까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죠. 아유. 예, 의자가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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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오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운동 방법은요. 바로 혈당 떨어뜨리는 운동 방법. 바로 타바타 운동입니다. 타바타? 네. 타바타가 뭐? 아바타가 아니고 타바타? 네, 타바타. 이게 일종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숨이 찰 정도로의 이 고강도 운동을 한 뒤에 또 짧은 휴식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휴식과 운동을 반복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실제 한 일본의 생리학자인 이 타바타 이즈미가 개발한 이 트레이닝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간헐적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초 운동과 10초 휴식을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한 4분 정도만 하게 되면요. 1시간에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 방법은 사실 본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사실 이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의자를 이용해서 약간의 중등도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숨을 조금 찰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보통 의자에 앉는 스쿼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일반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자 정도 높이에서 스쿼트를 할 건데요. 팔짱을 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좀 편하시다고 하면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띄우실 겁니다. 의자에 닿지 않도록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20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20초 반복한 뒤에 이제 10초를 쉴 겁니다. 10초를 쉰 상태에서 이대로 의자에 앉아서요. 앉아서 저희가 이제 복근 운동 중에 이제 바이시클,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교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트위스트하는 방법을 이제 앉아서 해줄 텐데요. 앉아서 해주는 거는 머리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발을 반대편, 그러니까 팔꿈치가 반대쪽 무릎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20초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이걸 빨리빨리 하는구나. 이거 좀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 빨리 해주시면 되죠. 네. 빨리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서 좀 숨이 찰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20초를 했다라고 하면 너무 잘하세요. 뒤에서. 네. 10초 휴식을 한 뒤에 저희가 푸시업을 할 텐데 남자분들은 푸시업 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푸시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기대서 할 건데요. 어깨가 쭉, 네. 팔을 의자에 쭉 기댄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쭉 펴주세요. 어깨를 펴주고 어깨가 말리면 어깨나 지금 등이 이제 승모근이 많이 쓰여서 오히려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가슴을 편 상태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폈다가 푸시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쉬워지신다 그러면 의자를 빼고 하시면 되고요. 잘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죠. 네, 이렇게 20초 정도 해주시고 다시 10초를 쉬고 이것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분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호흡까지 같이. 이거를 뭐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계속 할 수 20초씩 막 있어요. 빨리빨리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계속 할 수 그러면 있어요. 제법 운동 되겠어요. 예,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운동 잘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아 씨의 건강 습관,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오죠. 음악 따라 도착한 곳.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누구죠? 아하, 가수 최윤아 씨. 시작부터 아주 흥겹습니다.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 댄스? 네,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마음만 있었지 언젠가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음악을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어느 날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좀 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이 골반 같이 하나, 아니, 우리 유나님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느낌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진심으로 재능이 있으세요. 이게 처음 쳤던 사람들은 약간 자신감이 없이 약간 삐걱삐걱 거리는 그게 있는데 그 본인만의 그 그루브가 너무 있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진짜로. 그렇다면 그루브 살려서 댄서 스타트! 아싸, 좋다! 아이, 처음 배우는 거 맞아요? 너무 잘 추는데? 너무 좋아요, 기분이. 땀도 엄청 나시네요. 네, 정말 내가 좀 빨리 배웠더라면 다시 내 취미를 찾은 것 같은? 네, 그래서 계속 배우면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기분도 막 업이 될 것 같고 제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분 짱! 너무 좋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해피해요, 지금.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고 일석이조네요. 이번엔 유나 씨의 집으로 가볼까요? Follow me. 와우! 트로피 가득한 입구를 지나면 펼쳐지는 유나 하우스. 우드로 꾸며서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귀요미 반려견 해피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왔나봐요? 언니! 반가워요. 어서 잘 지냈니? 그럼요. 아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너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각자 뭐 하는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통화는 종종 하고 있는데 보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언니 팬이에요, 저. 30년 넘었어요. 그렇죠, 언니?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하면서 몸을 이러니? 신나게. 주목! 유나 씨의 건강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야, 역시 언니 진짜 스타일 그 드레스룸은 남다르네요, 언니. 이거 아직도 맞아요? 이거 스파밖에 없다? 봐. 없어? 절대 안 일어나네. 이게 맞아요, 언니? 입어봐야 되나? 안 될 텐데. 이게 20년 전에? 옷이 좀 타이트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맞으면은 기분이 좋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만나면 완전 한번 궁금해. 체크. 대박. 나의 몸 체크. 오케이. 기대되는데. 몸 체크. 알았어. 20년 전에 입었던 드레스 과연 지금도 잘 맞을까요? 최윤아 씨! 혼자만 세월을 비껴간 거예요? 뭐야 이거? 우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스파키가 없어가지고요. 제 몸 체크하는 옷이에요, 이게. 네. 지금도 맞으시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제 자신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날? 그런 거 있잖아. 완전 부러워. 언니 짱이야, 짱. 우와, 우리 언니 슈퍼 모델이다, 언니. 늘 관리하는 유나 씨 정말 멋지십니다. 대체 뭘 먹고 관리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알려드려야죠. 유나 씨가 즐겨 먹는 다른 건강음료 레시피 재료 먼저 공개합니다. 마하고 우유하고 요즘 이렇게 속이 더 편안하게 하려고 좀 먹고 있습니다. 우선 마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요.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마가 잠길 정도로 우유를 넣고 곱게 잘 갈아주세요. 영양분이 그냥.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톡 넣어주고 참기름을 살짝 돌려주면 끝!
만드는 방법 참 쉽죠? 아우 언니 체윤아표 건강음료. 아 정말요? 체윤아표 건강음료 맛은 어떤가요? 맛도 있지 않니? 바로 이 맛이.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할 것 같네요. 이제 소화 좀 시켜볼까요? 해피. 엄마 운동한다. 해피. 자전거 타다가 또 러닝머신도 하다. 스태퍼 이것도 하다. 폼롤러도 하다가 뭐 틈틈이 하고 있어요. 거기 빠지지 않는 유나의 비법 하나 더. 이게 내가 자주 하는 운동이다. 아 훌라후프예요? 네? 친구 먼저 스타트. 힙을 돌려봐. 힙을 돌려봐. 허리를 돌려봐.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진짜? 아니 정말 못해요. 앉지 마요. 서서. 유나 씨의 실력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오! 왼쪽으로 한 1000개, 오른쪽으로 한 1000개. 와우. 야, 허리를 잘 이어시키자. 언니. 그걸 잘하네. 이거 잘해요 언니. 운동 후 미식 데이트를 준비했다는 유나 씨. 되게 오랜만이다, 그치? 오랜만이었니. 근데 어쩜 너하고 의상이 똑같니? 그러니까 오늘. 전화도 안 했는데? 블루스카이. 아름다운 오늘 하늘이 우리의 그러니까. 도와주네. 친구를 위해 엄선한 메뉴는 어떤 겁니까? 랍스터 전문점이야. 특별히 너한테 맛있게 해주려고. 오랜만에. 기대되는데요. 맛있겠다. 와우! 비주얼부터 군침이 도는구리. 랍스터는 저지방 단백질 음식으로 신체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근데 랍스터 맛은 어떠십니까? 맛있어? 널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걸 준비했다. 뭐예요 언니? 기다려봐. 색깔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아 선배님 이거 지금 다른 거 뭐예요? 이거는 흑염소 진액인데요. 첫째는 여자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가 뿐만 아니라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죠. 따뜻하게 해주고 또 기력도 회복시켜주고 우리 건강을 위하여 짠! 랍스터의 흑염소 진액까지 몸보신 제대로 했네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유나 씨의 특별한 노래 선물. 좋다. 감동 안 할 수가 없어. 아주 좋아.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 첫째는 그거거든요. 전 노래를 꾸준하게 하고 싶고 또 저를 아껴주신 팬분들과의 어떤 대화도 하고 싶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좋은 노래도 발표하고 싶고 일을 안 하면은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채윤아 그러면 그래 참 깨끗하게 이미지 관리 잘하면서 좋은 노래로 찬찬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련한 가수다. 그런 게 제 이제 목표인 거죠. 365일 늘 관리하는 가수 채윤아 씨. 한 땀 한 땀 빚어낸 당신의 노력이 반짝이는 결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최윤아 씨의 건강 일상 만나보고 왔는데, 평소에도 그냥 생활 습관이 관리네요. 네. 그러니까. 무대에 서야 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윤아 박사의 건강 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윤환 박사의 건강 팁은 흑염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체력 떨어졌다, 기력이 다했다 이런 느낌 받을 때 보양식 딱 떠오르죠. 네. 그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후텁지근하고 막 이러면요 몸이 축축 처지는 듯한 느낌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뭔가 좀
활기가 있는 거 좀 먹어줘. 그렇죠. 그럴 때 딱 사실 떠오르는 게 보양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염소 그러면은 체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면 점점 몸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흑염소는요, 그 속에 영양소, 아연이나 칼륨,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필수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 등 체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흑염소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제 어른들이 보양식 얘기할 때는 흑염소 3마리, 40 되기 전에 3마리만 먹으면은 그냥 우리 원기는 확실하고 뭐 만병통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흑염소 뭐 살찔까 봐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정말 원기 회복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흑염소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거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먹었고요.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흑염소를요,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본초 강목에서는 흑염소를 두고 몸을 보호하고 허약을 낫게 하며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며 위장의 작용을 보호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의학적으로 흑염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 효과가 있어서 기력을 회복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용으로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맛을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아침부터 흑염소네요. 오늘 뭐 중국이잖아요, 근데. 한약 같은 느낌인데?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요. 네. 한약이죠, 뭐. 흑염소는 아무래도 육류인데 어떻게 지방이 많거나 하진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이 지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흑염소는 육류 중에서도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이 지방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근육이 줄게 되면 당뇨나 이 고혈압 그리고 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해서 이 사망 위험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근육이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인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면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비축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비만해지기가 쉽고요.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은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근육을 항상 사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흑염소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흑염소의 주요 성분 첫 번째는요.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좀 잘 못 들어보셨지만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고요.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동물의 세포막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도 이 아라키돈산이 들어있긴 하지만 흑염소는 이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서 무려 3배 정도 많은 양의 아라키돈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육류에 비해서 흑염소가 아라키돈산이 많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주에게 아라키돈산과 이 아연 식단을 공급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에 의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이 실험주들은 식단을 중지한 2주 뒤에까지 혈당 수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인슐린 민감도라는 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이 인슐린인데요. 이 인슐린의 작용이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안 되는 게 당뇨고요. 인슐린이 작용을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된다는 걸 인슐린 민감도가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 아라키돈산의 농도와 관련된 또 실험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요. 혈중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서 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46%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네, 아라키돈산이라는 주요 성분 알아봤고요. 네. 다음 성분은 어떤 게 있나요?
또 두 번째 성분입니다. 바로 칼슘인데요. 흑염소에 칼슘이 많이 들었어요? 네, 칼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 건강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당뇨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슘입니다. 일반적으로 흑염소는 지방 함량이 적고 칼슘과 철분 함량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요. 허약 체질인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물 속에 있는 당들이 들어오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칼슘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슘 농도가 체내에 낮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도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서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과다 섭취하실 경우는 설사와 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소화 능력에 맞도록 적당한 양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연아 씨 오늘 진료보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야. 네, 새벽을 달리는 느낌이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아침에 이렇게 함께 출연하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침을 열어가잖아요. 네. 그 기분이 너무 행복했고 저도 이제 좀 더 건강 관리 잘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까 하고요. 네. 앞으로도 신곡 또 남이다 열심히 홍보하면서 또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긍정의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예. 자, 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중복 더위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네, 오늘은 날이 굉장히 덥고요. 주말에는 뭐 수도권과 강원 또 전국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말 조심해서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